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타이밍을 제가 봤을 때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조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주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금이 전혀 없이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하는 유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지금 좋다라는 어떤 지표나 어떤 의견은 사실 시장에서 전무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어마켓 랠리, 뭐 하락장에서의 반등이냐 아니면은 추세를 꺾인 거냐. 근데 저는 하나 단서는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주식 시장이 경기를 반영을 하느냐.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영을 하지만 안 그런 적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단답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제가 하면 만약에 지금 경기 하반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이제 6개월 선행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간다. 우리 이제 문제를 내면 문제문관님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상고하죠. 이쪽이라서 저는 올라간다. 하반기는 경기 지표 보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경기가 돌아설 거라는 생각이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 지표, 그나마 마지막으로 버티던 미국까지도 지금 최근의 경제 지표는 다 안 좋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락은 하고 있는데 기준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표들은 아직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락은 맞아.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기준선 이하로 떨어진 거는 아직까지는 또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올려오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에는 연준 또 지금 금리 스탠스도 약간 더디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은 지금 연일 계속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먹혀서 나중에는 하반기는 경기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힌트는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 위주로 지금 반등이 세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경기 민감주 쪽, 그 다음에 뭐 몇 개 테마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뭐 차치하고 대형주가 중소형주들보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지금 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좋다. 이거는 뭐 수익 베이스로 움직이는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저점은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수익 사이클 원으로 된 차트를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몇 시 정도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계라고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구간이 몇 시인지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위가 이제 뭐 경기 사이클로 쳤을 때는 가장 큰 고점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꼭지입니다. 아래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저점이고, 우리 문 전문가님은 요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약간 뭐가 문제냐면, 완전 빅사이클의 큰 사이클을 봤을 때와 단기 경제 사이클은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 시인 것 같아요? 저는 11시. 11시? 네. 단기적으로는 네. 11시. 저도 거의, 나는 6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11시로 봅니다. 11시? 왜냐하면 네, 저도 8시, 9시 정도. 저는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시각도 11시인데요. 저는 중기적인 시각도 11시인 것 같아요. 쟤는 8시, 9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10시, 11시 정도. 전 지금 경기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저 12시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도 중기, 단기 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안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대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든 단기든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6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 근데 이게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세계 종말 시계가 있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이렇게 시계가 일단 중요한 건 나 살아있을 동안은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2분 전이에요, 지금. 종말 논칙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계 종말이 한 2분 정도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핵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핵 확산이 뭐 소위 말하면 이게 뭐 이게 좀 막 제재가 되고 그다음에 좀 핵도 폐기가 되고 핵무기가 폐기되고 요런 게 나오면 좀 뒤로 갔다가 다음에 이제 또 핵 관련 부분에서도 무기가 좀 확산이 되는 우려감이 나오면 또 이렇게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 그랬어요. 5분, 2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6개월인데, 짧게는 6개월인데 이게 연장될 수는 있다.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쓸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리고 미국도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금리 정책은 다 썼어요.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3박자가 싹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인 하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만약에 그걸 감안하면 제 생각은 6개월 시계. 6개월.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경기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나왔을 때 거의 시장 꼭지가 아니었거든요. 장단기 그렇죠. 금리차가 역전이 나왔을 때 한 2년 전 못 가서 한 1년 8개월 정도 후에 이제 꼭지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부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남은 시간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안에 좀 이게 퍼포먼스를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내놔야 되고 ISM 지수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미국 이제 ISM 그 제조지수 차트 보면 저기 이제 55 기준선이 55란 말이죠. 저거 이제 2014년도를 보면 3년도에서 4년도 넘어가는데 보면 저 때도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저게 중요하냐면 그 채찍 경제 용어 중에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를 좀 잠깐 잡아주시면 소비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 소매, 도매, 제조, 그다음에 원재료까지 가면 소비자에서 조금만 퍼포먼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채찍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재 원자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미국에서 1%가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10%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빠졌는데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저게 아까 그 문 전문가님 얘기하신 기준선 밑으로 내어놓은 게 저 부분인데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크게 미래에서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다시 올라가면 저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저도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6개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저는 6개월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원래는 절대로 상저는 없다. 만약에 상저면 하고는 없다. 상저 하저가 되지 절대로 상저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고가 된다면 이게 상고 하저가 될 수도 있지만 상고하고도 된다. 그게 그건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준까지 하나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러면 저는 결국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저는 1월 4일 날 그 전미 경제 연합회 포럼에서 저는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거를 저는 믿어야 된다고 봐요.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오랫동안 올랐다고 해서 경기가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10년, 어제 미국 보면 10년 동안 오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꺾일 거라.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경기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 한 말이 다만 일부 요건에 의해서 살해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살해됐을 뿐.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몇몇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침체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이슈로 인해서 밀린 건데 중요한 건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말을 했거든요. 필더 마켓이라고 해서 시장을 한번 느껴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1월 5일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 끝났다. 이게 이제 나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망설이시냐고. 파월 의장이 어제 주식 사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세요.
무조건 그냥 강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했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지금 시장 관련 조정 신경 쓰지 마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조정 나와도 얼마나 폭 나올지 얼마나 깊게 나올지 모르는 조정을 두려워해서 지금 우려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지금 이만큼 올라왔던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라.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돈이 없다고 지금 현금이 없다고 다 물려서. 근데 조금 지금은 약간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저는 이 말이 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승이다 뭐 베어마켓 랠리다 뭐 안도 랠리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위로 랠리라고 보거든요. 위로 랠리. 야, 너희 1년 동안 고생했어. 병주고 약을 주고. 그러니까 조금은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게 거의 1년 동안 제일 죽선 종목들이거든요. 제일 그렇죠. 힘들었던 종목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위로 랠리라고 보는데요. 이 위로해 줄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정한 수준에서 저는 일단은 이제 다음 한 번은 밀리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밀리는 걸 대기를 해서 조금 현금 보유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면 그냥 좀 만약 이번에 혹시라도 내가 100% 했다 밀렸는데 시장 밀릴 때 혹시라도 내가 대응을 못했다. 또 그냥 주식 100% 돼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버텨보세요. 이번에는 지난해와 다를 겁니다. 결국에는 기다리면 올라와주는 시장이 나올 거니까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뭐 첫 번째 그 주제는 또 뭐 공통적으로 의견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길든 짧든 뭐 강세장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뭐 IT는 그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IT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상반기 IT 업종 이제 주도주 리포트가 지금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얄미워요, 저는. 진짜 이게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가 또 올라오니까 지금 리포트가 또 맞죠. 그러니까요. 계속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의견부터 이야기 드리면 주도주는 저는 IT 쪽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코스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중에 뭐가 더 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거래소가 조금 더 올해는 더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지수물부터 좀 올라올 거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적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가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왜? 바이오를 제가 보기에는 IT 부품주들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IT 업종이 상반기 쪽에는 조금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긴 해요.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1분기, 2분기 업황은 둔화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 대비해서 싼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적 대비해서 싸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오르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 싸게 되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한 표현. 네, 그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신고가를 치고 나간다라는 거, 그게 성장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신고가를 치고 가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가격대는 원래 매출 대비해서 싸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의 신고가 막 치고 나가고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플레이를 감안을 한다면 반도체는 분명히 싸서 이제 싼 구간은 해소는 시켜줄 것 같아. 근데 그 해소시켜주고 나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가 그럼 주도를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따진다면 10만 원, 12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의문이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쪽 말고 이제 IT 내에서 쓰는 섹터 내에서 좀 순환은 한번 돌릴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MLCC도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좀 빠져 있지만 스마트폰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이슈가 있는 뭐 폴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IT 내에서도 또 분류되고 있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뭐 전기차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 IT는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이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리포트를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리포트 굉장히 많이 뭐 타이틀만 쫙 보고 요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깊게 읽어보는데 아니 이게 뭐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사실 뭐 저희도 뭐 애널리스트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미래를 좀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아이고 요거 좋습니다. 다 떨어진 다음에 요거 좀 그 목표까지 좀 낮추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굉장히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요즘 읽어보면 상반기 주도주 IT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진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진짜 IT 엄청 부정적이었는데 너무 그 코미디 개그 콘서트 시청률이 왜 떨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뭐 바닥에서 출발을 한 걸 예를 들었을 때 많이 올라가서 바뀐 건 없습니다. 맞죠. 바뀐 건 없고 싸다라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큰 그 어떤 자산 크신 분들은 사실 이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딱 떴을 때, 지금 당장은 내일은 안 따라잡고 한 2, 3일 정도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거의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좀 약간 조정 주다가. 근데, 만약에, 저는 IT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종목별로는 어떤 뭐 개인 투자자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윗방향이 여기서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윗방향 어느 정도 연련이 있는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만한 흐름을 주가 지수로 이제 가격적인 상승으로 만들기에는 조금은 뭐 새로운 게 좀 너무 부족하다. 시장은 사실 진부한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그걸 이유를 이제 갖다 붙여갖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뭐 윗방향은 어느 정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정도의 어떤 느낌의 흐름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게 이제 그 예타랑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기업의 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사는 자금, 시장을 사는 자금으로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종목이 아주 그냥 메리트가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갤럭시 S10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S10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은 좀 약간 뭐. 근데 그런 생각, 저도 만약에 전문가님처럼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관련 부품주가 더 가지 않을까요? 맞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 모듈은 움직인 지 꽤 됐죠. 그래서 뭐 제 의견은 결론을 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 거는 이제 종목에 의한 메리트보다는 어떤 시장 전체의 그 흐름을 사는 자금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윗방향은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 이제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올 여지는 있지만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저도 거의 여기 이쪽 말에 저도 이제 박근호 전문가님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앞서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대부분 다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덱스 물량들. 그러니까 시장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물량의 성격은 뭔가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 물량이 한없이 들어오진 않아요. 일정 수준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확실하게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머징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물량은 조금 조절이 되겠죠. 근데 패시브 자금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 나중에 좀 시간차를 두고 따라 들어오는 게 제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액티브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액티브 물량은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을 더 아웃퍼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펀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펀드들이 그럼 지금 들어와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여기를 주력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다른 종목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플레이를 할 것 같거든요. 성장 모멘텀 플레이를. 그러면 지금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저도 조금은 더 윗방향은 열려 있겠지만 이게 추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지금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게 지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패시브 자금 우리가 추종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추후로 들어올 액티브 자금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살지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갈 섹터를 알고는 있는데 방송에서 공개는 하진 않겠다. 아니 근데 대충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섹터는 제가 요 뒤에 나올까 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공개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은 제가 뭐 딱히 못 해드리겠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그 섹터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뭐 여기서 그냥 뭐 네. IT는 얘기를 그만 하더라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전기차, 뭐 지금 전기차도 사실 그렇죠. 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리포트들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코미디인 것 같은데 너무 갖다 붙이는데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 봤더니 중국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성장의 한계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서 치고 들어갈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저는 조금 일리는 있다고 봐요. 아니 그 많은 진짜 엄청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배터리 수요가 70%가 늘었는데 LG화학 그 4분기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네. 저는 이거를 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 이거는 근데 이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제가 많이 보셨으면 제가 이걸 훨씬 한 3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급락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생각보다 안 오르는 이유가 중국 쪽 이슈거든요. 중국은 사실 공급 과잉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따먹으려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품질이나 이런 거는 아주 떨어져요. 근데 전기차 자체를 워낙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그냥 공장을 돌리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팔아서 생산해서 나가면 이게 정부도 그 회사의 공장에 지원을 해줘요. 또 하나는 지방 정부가 그 돈을 또 지원을 또 해줘요. 그게 뭐냐면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적자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안 나와도 생산만 하면 보조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일부러 계속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는 엄청나게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그거 안 하겠다고 이미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끊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역 분쟁 협상을 하면서 이미 그 부분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엄청 이게 쉽게 말하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기업들이 성장했던 대부분의 루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키웠던 경우가 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냥 자본금 줘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종도 그랬고 LED 업종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종들도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막상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이제 다 자기 살 뜯어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예전처럼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막연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도태시키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는 중국 기업들의 로컬 업체들이 상당 부분 도태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 전기차 소위 말하면 이 배터리 가격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해소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종들도 괜찮은데 저도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중국 쪽 이것 때문에 완전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거냐는 건 의문인데 아까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2차 전지 가격이 올라오면 이게 글로벌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중국이 전기차를 왜 많이 생산하고 왜 많이 타냐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 중국은 대도시에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번호판을 따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죠. 번호판을 번호판을 거의 안 내준다고 생각. 자동차 값에 버금가는 번호판 값을 내야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많이 타는 이유죠. 일본 사람들이 뭐 큰 차 싫어해서 경차 타겠어요? 일본은 내가 차를 살 때 주차를 어디다 할 건지 차고지 증명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경차는 그게 면제거든요. 근데 일본도 뭐 땅덩이가 좁으니까 근데 만약에 보조금이 축소가 돼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좋아서 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럼 이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 도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공급 과잉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매년 지금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70% 성장해요. 근데 공급이 80%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 쪽은 공급 과잉 때문에 2차 전지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이 혹시라도 둔화되면 이게 좀 그래도 이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공급이 주는 게 엄청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일반 이 로컬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충전에 200km 미만으로는 못 달리는 쪽에 보조금이 안 나오잖아요. 부분을 뒀더라고요. 예,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개 업체 빼고는 다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더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보조금만으로 가는 시장은 오히려 성장성이 저는 오히려 둔화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이제 보조금을 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건 거잖아요. 자전거를 예전에 타면 바로 이제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를 바로 못 타잖아요. 보면 옆에 보조 바퀴가 있잖아요. 네. 그 바퀴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제 떼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보조바퀴를 떼야지 이제 제대로 타는 건데 저는 이 보조바퀴를 이제 뗀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산업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노베이션, SDI, LG화학 이쪽을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전해질 쪽을 사야 되나? 저는 그래도 셀 업체도 괜찮은데 셀 업체는 근데 지금 너무 이쪽 뭐 자동차 배터리에서 수익을 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셀 업체는 어쨌든 한계가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재나 뭐 부품 장비 업종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같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쪽이 같이 성장을 하니까 양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뭐 장비 업종들, 소재 업종들 쪽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이 저는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국내 배터리 호재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보면 이 코미디 같은 제목이 분석을 해보면 맞다.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전혀 완전히 안 니느지는 않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차에서 지금 현재 제일 알짜가 2차 전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단기에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이 모든 산업에서 선점 효과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그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면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일단은 태워야 돼. 이 전기차 산업이 이 시장이 성장할 때 예를 들어 이 같이 치고 나올 때 뭐 폭스바겐이 아니라 만약에 뭐 BM이 예를 들어 GM이 만약에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폭스바겐이 뒤에 들어가면 늦어요. 뭐든지 선점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도 그럼 초반에 안 뒤처지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 그 시간 동안 그러면 판매량 자체를 둔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켓시어 자체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GM 같은 경우가 미리 마켓시어를 다 차지해 놓고 그 뒤에 자기 거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완성업체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자기들이 전기차 생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할 건데 그 기간은 아직까지 필요하다. 저는 5년 안에 저는 이제 이 전기차 관련 시장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예를 들어 뭐 폭스바겐이다. 전기차는 GM이다. 뭐 전기차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업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누구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완성업체들이 자기들이 저는 배터리 만들 것 같고요. 그전에는 어쨌든 빨리빨리 생산하고 빨리 찍어야 된다고 봐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럼 수요를 빨리 맞추려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쓸 거다. 테슬라가 한 3년 전부터 기가팩토리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만든다 그랬거든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파나소닉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나오면 계속 파나소닉 거 그냥 원통 거 자기들이 파나소닉에서 만든 게 계속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선점 효과 중요해요. 빨리빨리 나오려면 수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수율 기다리다가 실질적인 자동차 자체의 이걸 생산을 못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시장을 뺏길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초기,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어쨌든 저는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마진이 많이 안 남더라도 일단은 빨리 뿌려 놓을 것 같아요.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사실 뭐 여기서 끝났다 아니면은 뭐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걸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근데 시장은 커지는 건 맞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전기차 그렇죠. 배터리 시장과 주가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전기차를 좀 약간 시쳇말로 너무 해먹었다. 그 바닥부터. 주가를 봤을 때 너무 해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메리트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이번에 지금 만약에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뭐 사서 100% 수익을 노리고 가면 안 돼요. 100% 수익은 노리고 가면 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한 20,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수소차는 테마고 전기차는 섹터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트렌드로 저는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세 가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